안녕하세요. 강유철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기초강의에요. 기초강의인데 기초가 아니에요.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좀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를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가끔씩 자주 오는 거예요. 가끔씩 아니라 자주 와요. 인수주의, 소멸주의를 좀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좀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오시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코멘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삼성전자가 최악이 아니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70% 영업이익이죠.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껑충 뛰었죠. 왜 그럴까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나, 그런 기대심리겠죠. 그죠?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기대심리. 재고도 지금 많이 피크를 치고 있고, 뭐 이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져.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용지표가 왜 좋아질까요, 여러분? 금리는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돼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고용도 감소돼야 되는데, 미국은 금리를 오르는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이거하고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왜? 저는 이제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상담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바를 구하잖아요. 알바나 직원을 구해요. 그러면 불과 3, 4개월 때 또는 코로나 시절에는 직원들이 없었어요. 다 쿠팡이나 아니면 배달업 그런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바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도요, 한 달에 한 건 전화 올까? 그런데 요즘은 알바 구한다고 딱 광고를 내잖아요. 이제 하루에도 10건씩 와요. 10건씩.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은 4.25, 우리는 3.25, 1포인트 차이 나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많죠. 그동안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거품이 막 심해졌어요. 거품이 심해지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이 금리 감당이 힘들죠. 금리 감당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놀던 사람들도 다시 직업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도 저는 똑같은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려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전초 현상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오르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돼야 되고 고용도 감소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국은 경기가 호황되고 고용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 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금리 인상을 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또 떨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순환적인 거, 역순환적인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바 모집 광고 내보십시오. 지금 알바들을 하려고요,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할까? 불과 3, 4개월, 5, 6개월 전만 해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막 5%, 6%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부담이. 좀 저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대로 또 생각, 내가 맨날 이러니까. 어쨌든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고요. 강의 교재는 48만원입니다. 48만원인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사나.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요.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입찰 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48만원을, 지금은 제가 1200페이지 되는 것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48만원 드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나눠서 한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할 계획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48만원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12월 교재까지 추가된 것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우리 교재 구입하신 분들 제가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누락된 분이 한 3분 계셔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또
다른 분들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꼭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교재 구입하신 분들 중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분 좀 보내드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12월 말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나봐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취합된 게 있으니까 또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문자 주시면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단에 그리고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정말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다가오는 건지 이제 제 소개를 한번 주식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인수주의, 소멸주의. 여러분, 우리가 경매 물건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경매 물건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봅시다. 뭐 볼까? 뭐 경기도에 있는 거 아무거나 검색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 검색 해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맨 밑에 내리면, 여기는 왜 없어? 이런 게 있죠. 자,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가압류도 있고, 그래서 생각 보면, 여기는 저당권, 근저당이 맨 위에 있죠. 근저당, 그죠? 또 여기도 압류도 있고, 그죠? 근저당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몰라요. 지금 막 아무나 무작위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 한번 볼까? 아파트도 뭐 근저당이 있겠지? 자,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제가 기초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말소 기준 등기가 뭔지는 알죠. 뭐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전세권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그 경매 물건지에서 보였지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맨 위에 가등기가 있으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싹 죽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 받으면 법원에서 깨끗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근저당, 저당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요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밑에 뭐 압류, 만약에 여기 이제 뭐 여기 그게 있어요. 가압류가 있고 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가압류가 맨 위에 있는 거니까 맨 날짜순으로 맨 처음에 있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싸그리 죽여준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는 요거 5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자, 이게 말소 기준 등기잖아요. 이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있는 것은 다 소멸돼야지 원칙이에요. 소멸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맨 위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이 맨 위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잖아요. 이 위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고등기는 지금 2011년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등기부에 예고등기라고 찍혀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후순이라도 이것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고등기를 제가 옛날에 강의했지만 모르신 분은 박영춘 유튜브에 박영춘 플러스 예고등기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말소 등기 이거 가처분, 그죠? 요것도 역시 그러니까 여기 뭐 소유권 뭐 어쩌고저쩌고 가처분 나와 있다. 그러면 요것도 소멸이 안 됩니다. 원칙은요. 그런데 판결문을 봐야 돼. 여기 밑에 이제 우리 경매 물건지에 보면 뭐 어쩌고 뭐 이제 법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럼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이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물건을 이 소유권 말소 가처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이 소유권 말소가 맨 위에 있는 소유권이에요. 이거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있겠죠. 그 말소 기준 등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권리가 축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말소, 이 가처분을 날짜가 늦으니까 후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자가 졌다. 그럼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낙찰을 받고도 여러분들 역시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소멸이 안 되는 게 이 소유권 요청은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라고 돼 있어요. 또 이제 후순위에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어요. 건물 철거 가처분은 대부분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돼서 건물철거 가처분을 통해서 건물을 경매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라도 절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소 기준 등기는 여러분들 뭐 다 알 거예요. 다 아시니까 이런 거 설명 안 되고, 말소 기준 등기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여기가 소유권이 있는 거죠. 소유권 다음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가 나오고, 말소 기준 등기 뒤에 혹시나 예고 등기나 그죠? 소유권 말소 가처분 이런 것들, 원인 무효로 인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가처분, 요 세 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낙찰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찰받아도 되긴 하는데,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리고 이 예고등기도요, 다 뭐 낙찰받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예고등기도 뭐 혼동 아시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동으로 의미 없는 예고등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낙찰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아니면 또 제 교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쉽죠? 이렇게. 그죠? 말소 기준 등기는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전세권, 저당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 그렇지만 말소 기준 등기 항상 뭐가 있다고 했죠?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 말소 가처분이 있으면 밑에 이 소유권에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이 역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똑같은 거예요. 예고등기는 대부분요 소유권 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어떤 예고등기가 있다. 밑에 이 말소 기준 등기 밑에 예고등기 또는 뭐 어떤 원인 무효란 소유권 말소 뭐 가처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것은 가처분 같은 소유권 말소 같은 경우는 가처분의 어떤 판결문을 봐야 되고, 예고등기 같은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렇게 뭐 많은 공부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2011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예고등기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혹시나 나오면 또 대박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대박 물건일 수 있으니까 예고등기도 공부해 놓으십시오. 예고등기도 공부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요즘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예고등기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철거 가처분은 뭐 소유권에 기한 어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이 철거된다는데, 그죠? 누가 감히 이걸 낙찰 받겠습니까? 물론 낙찰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내가 좀 버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낙찰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특별히 뭐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알고 덤비자. 예고등기는 뭐라고요? 혼동으로 소멸할 수도 있고, 원인 무효란 소유권 말소 가처분은 판결문을 봐야 되고, 그렇죠?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 철거는 이건 받으면 안 되고, 법정 이상권이 대부분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웬만하면 받지 말자. 그런 거고, 두 개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따져보고 결과를 보고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에 표기되지 않는 인수주의가 있어요. 등기부에 표기되지 않는 인수주의가 있고, 등기부에 표시되는 인수주의가 있거든요. 그죠?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인 거고, 그죠? 아이고, 이게 조금 제가 여기는 전체적인 공통인 거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인수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등기부에 표시되는 인수주의가 있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인수주의는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거든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죠? 등기부에 표시되는 인수주의는 이렇게가 있는데, 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보증금 다 날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땡질 한 푼 못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 아시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당해세가 있는데, 자, 요것은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이제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이 있어. 그 다음에 3순위에
뭐 가압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이 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게 뭐죠? 국세죠, 국세.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뭐 이걸 당해세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채권, 그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경매비용이 제일 1순위, 그 다음에 당해세가 2순위, 그죠? 3순위는 이제 어떤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 근데 이 당해세는 여러분,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당해세 문제 배당 받고 저당권 배당 받아가고 배당 없으면 맞수되는 거고 다 맞수되는 거예요. 당해세도 맞수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야 될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굳이 당해세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맞고요. 그리고 당해세는요, 뭐 개인보호 차원에서 뭐 개인정보 어쩌고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개인정보도 어쩌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매물건지에도 아예 사람 이름을 써놓지 말아야죠. 개인 이름을. 법에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당해세 알려줘도 되잖아요. 그죠? 당해세 알려줘도 되는데 왜 안 알려준지 모르겠어. 세무서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당해세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다고 이 사람들이. 자, 그럼 당해세가 예를 들어서 예서 이제 뭐 이 당해세 다 제하고 이 선순위 임차인도 원래 당해세가 없으면 다 배당 받고 나갈 사람인데 당해세 배당 받고 선순위 임차인이 조금 남았어. 그죠? 조금 남아서 그럼 우리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수가 돼야 되니까 조심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없고 뭐 저당권부터 또는 가압류부터 또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전혀 이 국세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다 소멸된다. 국세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상계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대항력임 임차인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기서 조심할 건 뭐죠? 2015년 제가 5월 13일을 기억하자 했죠? 제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이게 뭐죠? 권리금 규정이 새로 들어오면서, 권리금 규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7년 뭐 5월 뭐 예를 들어서 5월 뭐 1일 날 저당권이 들어와서 그런데 임차인은 2017년 4월 29일 날 들어왔다. 근데 이 임차인 보증금이 100억이야. 1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쫓겨났어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렇지만 지금은 배당은 안 해주지만 이것도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그죠? 이해 가셨죠? 제 강의에 다 있으니까 또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사시든지 강의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법정지상권은. 그죠? 법정지상권도 역시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성립이 되면 인수해야 되고, 그죠?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철거 또는 지류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역시 등기부에 표기가 안 돼 있죠. 그죠? 등기부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유 여부라든가 점유 시기, 유치권 제가 파괴 전략, 판례 한 뭐 100개는 실어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유치권 여러분 박사가 될 거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 교재 안에서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뭐 다 아시죠? 이건 뭐. 다 알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제가 분묘기지권 파괴 전략에서 제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인가요? 지료 청구에 관한 대부분 판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권. 등기부에 표기 안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보면 개발행위 허가권이 살아있음, 뭐 그런 거 있죠? 산지전용 허가, 또는 뭐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여러 가지들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발행위 허가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하수들이나 떠드는 개발행위 허가권 사와야 된다. 그딴 얘기를 들으시려면 다른 학원 가시고 다른 강사한테 배우시고 아니면 다른 교재 보십시오. 계속 어떤 교재든 보면 개발행위 허가권이요
다 사와야 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개발형 허가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한 10강을 했을 거예요, 제 강의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제 교재에 정말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정말 유용할 거예요. 유용한 겁니다. 대부분 여기 20% 정도는요, 대부분 다 우리가 토지를 경매하고자 할 때 대부분 20%라니 거의 한 뭐 20% 정도는 요게 다 걸릴 겁니다. 요게 다 걸리는데 저처럼 한번 명쾌하게 해설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등급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어떤 체납관리비 또는 공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어떤 많이 쌓이는 것도 있죠. 저번에 화성에 폐기물 처리 비용만 6억 나옵니다. 6억. 그죠? 그런 것도 보셨죠?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도 보면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각에 제외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급에 표시되지 않은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당해세, 임금채권, 국세, 그죠?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그런 임금채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까 이건 충분히 설명드렸죠. 사람들이 이거 제일 좀 경매 초보자들은 요걸 좀 자기가 헷갈리시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신경 쓰자.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신경 쓰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표시되는 인수지. 이건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죠?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전세권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를 하죠. 그죠? 전세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요것은 인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에 있다면 무조건 인수를 해야죠. 그죠? 선순위 예를 들어서 뭐 선순위 가처분 있고 저당권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럼 저당권보다 맞속 기준등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저당권 뭐 압류, 가압류 이런 말소 기준등기보다 이게 위에 있다. 선순위 가등기가. 그럼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가등기 제가 뭐 10년이 지난 가등기, 20년이 지난 가등기 엄청나게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교재에 실어놨죠. 또 강의도 한번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도 가등기 요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지상권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죠. 어떤 거죠? 1순위 농협의 같은 농협입니다. 농협의 지상권. 2순위 농협의 저당권. 이런 경우는 1순위지만 지상권은 소멸된다. 왜? 이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농협 또는 같은 뭐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의 지상권과 저당권은 거의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99.99%는 소멸시켜 줍니다. 99.99%는 소멸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어떤 송전탑이 지나간다든가 구분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가스관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어떤 지하철 그런 것들 구분지상권들은 소멸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나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서울 가면 대부분 지하철 밑으로 다들 그죠? 지하철 위로 다들 건물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땅이 다 나쁜 땅입니까? 아니죠.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어. 아니면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어. 지상권 설정돼 있어. 그게 나쁜 땅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일부로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 아니면 송전선로가 지나가. 또는 가스관이 지나가. 이게 나쁜 땅입니까? 나쁜 땅 아니라니. 여기다 건축행위 못 한다고요? 송전탑이 지나가다 그 밑에다가 서로 협의하에 한잔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건축물 줄 수 있죠. 뭐 위에 좀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뭐 기분 안 좋겠죠. 그죠? 뭐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정확히 입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단간 뭐 어쨌든 뭐 위에 지나간다고 해서 밑에 건축행위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좀 오해일 소지가 있고 아까 좀 뭐 하려고 하다 갔더라?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선순위 예고 등기. 뭐, 후순위는 당연히 예고 등기는요, 후순위라도 당연히 소멸이 안 되죠. 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순위, 뭐, 이런 것은 다 아시니까,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거,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죠?
심사기간이 14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죠. 그죠? 14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어요. 제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농지 어떤 개정된 거에 대해서 교재에 상세히 실어놨고 농지증은 100% 발급된다. 농지증은 제가 항상 그러죠. 100% 발급된다. 제가 판례까지 제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까지 다 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우리 그 교재 구독자분들은 구입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입변제 다 할 거고 솔직히 뭐 대입변제 뭐 이거 뭐 어디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다 알려주죠. 그 다음에 경매 잔금이 대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 그 다음에 유방건축물,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원 같은데,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경매 잔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지분 경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대부분 소액으로 많이 하죠. 보통 1억 미만 또는 5천만 원, 3천만 원 갖고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분 경매인데, 지분 경매는 대출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 대출됩니다. 법정이상권 대출돼요. 유치권 대부분 여기 유치권을 대출해주는 데는요, 제2금융권이 보험회사 뭐 그런 데 있죠.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그런 데에서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 유치권에 대해서 그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경매죠. 지분 경매. 올해는 여러분 요거 갖고 한번 돈 한번 벌어보십시오. 공유 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좀 구분된 게 뭐였죠? 제가 목이 터져라 요 근래 좀 얘기했던 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요것은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강제 경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됐어.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건물이 거의 다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건물이 거의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 자,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안 났어. 사용 승인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등기부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목 변경도 안 된 거죠. 여기가 만약 임야였다 그러면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임야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왜?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지목 변경도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토지 저당권자 또는 토지의 물권자가, 그죠? 채권자가 이 건물을 촉탁 등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촉탁으로 인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뭐겠어요? 사용 승인도 안 났죠. 그죠? 건축물 대장도 없죠. 그럼 사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막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와 관련된 판례를 제가 제 교재에 실어놨죠. 4가지를.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 각각. 그죠? 토지만 있는 경우 개발행 허가, 그 다음에 또 이게 같은 사람이냐, 타인이냐. 건물도 토지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게 타인이냐, 같은 사람이냐. 그런 또 구분도 제가 정확히 해드렸고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영업 승계. 자, 제가 뭐 누구를 솔직히 욕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 비판 안 하려고요. 비판해봤자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유명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반 건축물이라고 딱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아예 안 된대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건 100%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100%. 제 얘기가 틀리다고요?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 건데, 어쨌든 100%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왜? 위반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등기부에, 아니야, 그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위반 건축물은요, 영업 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은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 식품위생법 아니면 또 이런 개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신고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하고요, 신규로는 허가가 안 돼요. 신규로는 허가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신고에 관한 어떤 그런 업소 있죠. 소매점 같은 경우. 소매점. 그런 건 돼요. 그리고 영업 신규 허가가 아닌 영업 승계를 통한 것은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승계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 꼼꼼히 법을 읽어보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건축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가지 수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교재에 상세히 실어놨고 일부 거의 뭐 한 70% 정도? 한 70%, 80% 정도 제가 다 공개했어요.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로 기초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입 미상인 임차인.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전입 날짜가 없는 임차인 있죠. 전입이 없어. 확정일자도 없어. 그죠? 단지 뭐 이름만 이렇게 덜렁그라니 있어. 전입 임차인 누구누구 등기부상에. 근데 요거 조사하는 방법은 제 교재에 나와 있고 상세히 설명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도명령과 명도비용 이런 거 뭐 안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시의 건물 매각제외 뭐 이런 거, 뭐 제시의 건물 가지고 싶으면 가지시면 되죠. 그죠? 매각제외. 그리고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너무 이런 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배당은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너무 깊이 배당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배당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배당할 때 그죠? 당해세가 제일 먼저 배상하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당해세 다음에 물론 경매비용이죠. 경매비용, 당해세,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우선 변제금,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금들이 이제 배당이 되죠. 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 물권부터 또 채권은 안분 배당 뭐 그런 것들 다 있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은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더 아는 것들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한테 주세요. 그냥 당신 드세요 라고 하세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잘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계산 잘못됐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쵸?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싹 해놨지만 요것만 해도 사실은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요거 뭐 기초 강의가 아니니까, 제 강의는 기초 강의가 아니니까 이런 거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런 것들 배우시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배우시려면 인터넷 보고 배우시던가 아니면 제 책을 사세요. 그죠? 근데 저도 제 책에는 아주 기초적인 강의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인수주의와 소멸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기초이지만 이런 것들은 기초가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기초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휴, 이거 뭐 이렇게 빨리 설명하는데 한 30분이나 버렸네. 주식을 좀 얘기할까?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 주식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자, 종합지수가 여러분, 종합지수가 저는 지금 제 예상을 제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역회된 숄더형. 두 번째, 전저점. 세 번째, 전저점 붕괴. 네 번째, 박스권. 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그럼 역회된 숄더형은 일단 아니요. 일단 역회된 숄더형은 깨졌어요, 여기서요. 그죠? 그 다음에 전저점. 전저점을 지금 근처까지 왔잖아요. 전저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인지 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달 정도 아프면,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봐요, 이제는요. 전저점을 깰지. 여기서 이제 박스권, 여기서 이제 큰 박스권을 이렇게 좀 2,500선에서 뭐 한 2,100선, 요 선에서 박스권을 갈지, 그건 이제 한 달 정도면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요게 넉넉 잡고 제가 생각은 그래요. 한 달에서 두 달. 제가 그래서 2월달까지는 저는 주식을 극도로 자제한다고 했는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주식을 지금 하지 마시라고 해요. 지금 돈으로 현찰로 갖고 계시라. 현찰로.
느낌상 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 이게 우리나라 몇이냐 90년도부터 90년 이게 30년 차트예요. 30년 종합지수 30년 차트거든요. 30년. 자 이때 2000년도까지 이때 2000년도까지는요 보통 이제 이 기간대에서 놀았죠. 이 기간에서 2000년도까지는 요게 이제 요 기간에서 놀았죠. 2000년대까지는 여기서 이제 300에서 1000포인트,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불과 20년 전이죠. 20년 전에는 요거 이제 1200에서 2500 정도 이 사이에서 놀았죠.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에 슈팅하면 나왔죠. 3200까지. 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실은 이때 20년 전보다 훨씬 낫죠.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10년 전보다도 10년 전 5년 전보다도 지금 훨씬 좋죠. 지금이 현재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공포스럽긴 해요. 주식이 공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세차게 휘둘리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세차게 휘둘리면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박스권 이렇게 조금 유지하다가 세차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상승의 절호의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망설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세차게 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미적미적 하다가 뭐 좀 기간 조정 좀 상당 기간 거치고 오를 것이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서 후려친다 하더라도 이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지루하게 간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제 개별 장세가 되겠죠. 개별 장세 종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박스권 갔을 때는 지금 시대 흐름과 맞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번 해먹었던 것은 시대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카카오, 네이버 한번 엄청나게 해먹었죠. 10배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을 제가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것들은 올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20만원까지 갔다가 빠졌어. 다시 5만원까지 왔어. 5만원에서 10만원 가서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10만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 10배까지 시세에 분출했던 것은 오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10배, 20배 다 올랐잖아요. 이런 거 더 얼마나 더 먹겠다고 여기 쳐들어가서 또 물려 계십니까? 속된 말로 그냥 쳐물려 계시잖아요, 위에. 그죠? 바닥에서 10배가 올랐는데 그걸 뭐 한다, 뭐 먹을 떡이 있다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종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아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이제 엔터, 그 다음에 이런 관련주, 유관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자율주행, 그런 것, 또 AI. 물론 이제 반도체도 여기 포함되겠죠. 반도체. 이제 몇 가지 업종에서 정말 한 10배짜리가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템버거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요. 템버거는 아니더라도 10배는 아니더라도 저는 올해 최소한 주식으로 2배는 먹자. 더블은 먹자. 그러니까 10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 한 30-40%, 후반기에 한 30-40%, 요 정도에서 느긋하게, 토끼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죠? 느긋하게, 좀 주식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전략은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입지를 해도 괜찮다. 그런데, 빠져버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빠져버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또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고민, 안 사고 있어도 조마조마.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느긋하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내가 주식을 안 사고 한두 달 기다리는 게 낫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또 내용이 좋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한 50% 정도는
지금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주식을 좀 전 종목을 한 또 2천 종목을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검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종합지수만 차트만 봤지. 그래서 저도 좀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서 내가 딱 사서 지금 이 수준에서 사가지고 순간 물렸어. 그럼 그 기간이 여기서 축 빠진다 하더라도 충격파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달이면 회복한다.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듯이 한두 달이면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조금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주말에 한 좀 검색을 해보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자가 아니죠. 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 중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게요. 언제 제가 한번 날 한번 잡겠습니다. 주식에 궁금하신 분들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한번 이번 달이나 한번 다음 달에 한 몇 분 모아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한번 갖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주식에 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정말 한 올해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뭐 한 3, 40%또 후반기도 한 3, 40% 그렇게 해서 한번 수익률 한번 내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좀 되게 기대가 큽니다. 솔직히 기대가 굉장히 크고 아까 제가 금리에 관해서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죠. 종목은 이번 시간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이제 아직 검색을 다 안 해봤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하고는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매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또는 교재 앞으로 구매하실 예정인 분 중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